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YTN 뉴스나이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 일정, 첫 영업 성과는 넷플릭스의 투자 유치였습니다. 환영 만찬은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챙기고 있는데 테마가 태극 문양이라네요. 무엇보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밤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 성과물이 주목되는데 이런 가운데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일본 관련 우리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 주어가 없다는 국민의힘 해명 때문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돈 봉투 의혹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나 수습책을 고민하던 민주당에서 돈 봉투를 없애려면 대의원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왜 이런 목소리가 나왔고 계파 갈등 도화선이 될까?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뭔지 잠시 뒤 나이트 포커스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먼저 오늘의 헤드라인부터 정리드립니다. (4월 25일) 화요일 뉴스나이트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를 만났는데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한국 투자 계획이 깜짝 발표됐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별도 성명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100년 전 역사 때문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도한 외신의 윤 대통령 인터뷰 내용을 두고 여야 공방이 뜨겁습니다. 매우 몰역사적 인식이라는 민주당 비판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늦출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두고 꼬투리를 잡는다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곧바로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송 전 대표는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했지만 언론을 통해 직접 금품 살포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민주당 내부에서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직 의원들에 대한 탈당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탈당쇼를 하지 말라며 압박 강도를 높였습니다. 수단 내부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정부의 프라미스 구출 작전을 통해 철수한 교민 28명이 서울공항에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수단에서 버스로 1000km 이상을 이동해 우리 군수송기에 탑승한 뒤 사우디아라비아를 거쳐 귀국했습니다. 인천 전세 사기 주범인 권추광 남모 씨가 2018년 동해안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강원도 산하기관 간부들의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업자 선정 당시 특혜 의혹 등에 대한 강원도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만취운전으로 어린이를 채워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새로운 양형 기준이 마련됐습니다. 사이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문자 폭탄으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경우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국빈 초청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방미 직후 첫 일정으로 넷플릭스 CEO를 만났는데 25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달하는 넷플릭스의 한국 투자 계획이 깜짝 발표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국빈 환영 인사들이 도열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군 1호기에서 내려서자 의장대 사열에 이어 애국가와 미국 국가가 잇따라 울려 퍼집니다. 태극기와 성조기가 곳곳에 내걸린 도로를 지나 3박 4일 동안 머물 블레어 하우스에 들어설 때는 교민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진행된 첫 공식 일정. 예상했던 동포 간담회가 아닌 넷플릭스 경영진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짧은 환담에 이어진 회견에서 넷플릭스 측은 앞으로 4년 동안 한국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 쇼 등 K 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3조 3천억 원에 이릅니다. 콘텐츠 산업과 창작자 그리고 넷플릭스 모두에게 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넷플릭스의 파격적인 투자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진출한 2016년부터 최근까지 투자한 금액의 2배에 달한다고 설명한 CEO. 이런 결정은 한국 창작 업계에 대한 믿음 때문이며 윤 대통령의 엔터테인먼트 사업에 대한 지지도 한몫했다면서 K 콘텐츠들을 하나하나 언급했습니다. Which have produced such amazing hits as Squid Game, The Glory, Physical 100. With the partnership, we will continue to grow with the local industry while sharing the joy of entertainment with Korean storytellers. 이어 동포 간담회에 참석한 윤 대통령. 지금의 한미동맹에서 나아가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동맹이라는 이정표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번 방미에서도 세일즈 외교를 내세운 윤 대통령. 도착 첫날부터 1호 깜짝 투자를 발표하면서 경제 외교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순방 둘째 날에는 나사 우주센터 방문 등 경제 협력 일정이 예정돼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의 방미 첫 만남과 친교의 시간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백악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도발을 막기 위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별도 성명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회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고 양국 협력을 더욱 끌어올리자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이어가는 지금 시점에 확장 억제가 한미 정상 간 핵심 의제가 될 거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공동 성명과 별도로 확장 억제와 관련한 성명이 발표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That statement will send a very clear and demonstrable signal of the United States' credibility when it comes to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s to the Republic of Korea and to the people of Korea.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사안도 주요 이슈가 될 거라며 지금까지 한국에 2억 5천만 달러 인도적 지원에 바이든 대통령이 고마움을 표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도 논의될지 질문에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각국이 판단할 문제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기자를 대상으로 한 브리핑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에 대한 일본 기자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100년 전 일로 일본이 무조건 무릎 꿇어야 한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한 미국 정부 반응을 물은 겁니다. We're grateful that they have proven able to talk about these things and even to move forward tangibly and demonstrably on some of these issues. But it's really for them to speak to, not for the United States. 백악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일 삼각공조 강화 방안을 비롯해 한미 경제협력과 투자 계획도 논의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상하원에서는 윤 대통령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습니다.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뜻을 모아 발의한 결의안에는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이 참여하는 협의체인 쿼드에 한국 참여를 지지하는 문구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띕니다. 미국 상하원 결의안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데다 상하원 지도부 초청을 받은 윤 대통령이 의회 합동연설을 앞두고 있어 채택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가 발표할 별도 문건에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담길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북한의 핵 공격 때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하는 한국형 핵 우산을 명문화할 거란 전망 속에 양국은 최종 문구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5월 처음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 억제 수단의 하나로 핵을 꼽았습니다. 핵에는 핵을 사실상 천명한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님은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인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5차례나 만났고 일본까지 3국의 안보 협력도 수차례 강조했지만 북한은 지난해 핵정책 법제화로 선제 사용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위협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힘을 모으면서 신냉전으로 불릴 정도로 국제정세는 살얼음판입니다. 우리가 확장 억제, 이른바 미국의 핵우산 약속을 얼마만큼 믿을 수 있는지 회의적인 여론도 커진 상황. 12년 만에 국빈으로 미국을 찾은 윤 대통령은
그래서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첫손에 꼽고 있습니다. 우리가 핵 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자국 본토를 공격받은 수준으로 전략무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가동해 응징하는 게 핵심입니다. 구체적인 문구는 막판까지 조율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 공격된 미국의 핵 보복을 명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의 문건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보다 진전된 확장 억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우리가 운용하는 나토식 핵 공유도 거론되고 있지만 윤 대통령은 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나날이 고조되면서 전술핵 재배치부터 자체 핵무장까지 국내 여론도 들끓고 있는데 윤 대통령이 얼마만큼 실효성 있는 방안을 약속받을지 이번 미국 순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 국빈 방문 이틀째이자 한미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윤석열 대통령 일정, 미국 현지 연결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순방에 동행하고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소정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자, 방미 첫날부터 넷플릭스 투자 유치 같은 굵직한 발표가 있었는데요. 자, 그곳 시간으론 이제 이틀째 일정이 시작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밤인데요. 이곳 워싱턴은 현재 25일 아침 8시 46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틀째 일정이 이제 곧 시작되는데요. 첫 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에 헌화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경제 일정이 촘촘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미 두 나라의 1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첨단 산업 포럼과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윤 대통령이 참석해서 인사말을 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한미 참전 용사들과 유족들, 복무 중에 다친 군인들 등 300여 명을 초청해서 하는 감사 오찬이 있을 텐데요.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미국 참전 용사 3명에게 태극 무공 훈장을 수여합니다.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서 무공 훈장을 수여하는 건 처음입니다. 또 현지 시각으로 25일 오전, 오후, 그리고 한국 시각으로는 26일 새벽에는 나사 고다드 우주센터를 찾습니다. 한미 우주항공 분야 협력에 대한 논의와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미 첫날 넷플릭스 25억 달러 투자가 깜짝 발표되면서 이른바 윤석열표 세일즈 외교가 재시동을 걸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요. 우주 경제 분야에서는 어떤 성과가 있을지 관심입니다. 둘째 날 일정의 하이라이트는 이곳 시각으로 저녁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가 바이든 대통령 부부를 이번 순방 중 처음 만나서 한국 전쟁 기념비를 함께 참배할 예정인데요.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직접 준비한 친교회 시간도 이어지게 됩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6번째 만나는 두 정상,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마주할지 관심인데요. 지난달 한일 정상회담 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스키야키 식당과 오므라이스 식당에서 2차에 걸친 회동을 하고 또 화합주로 건배를 하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눈 것이 화제였죠. 이번에도 예상치 못한 곳을 방문해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하는 관측도 나오는데요. 대통령실은 바이든 대통령 측에서 심혈을 기울여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미국 워싱턴 곳곳에는 태극기와 성조기가 걸려 있습니다.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환영하면서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다고 밝혔는데요. 미리 보는 국빈 만찬, 이경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국빈 방문. 윤석열 대통령 일행을 맞이한 워싱턴 중심가는 태극기 물결입니다. 미국 백악관도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한미동맹 70년, 그 우정의 역사를 기념하는 국빈 만찬은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As we welcome President Yoon and Mrs. Kim, honoring the 70 years of our alliance with symbols and moments of beauty that reflect both our countries. 두 정상 부부는 봄 기운을 담은 화사한 벚나무 가지 아래 만찬을 즐기게 됩니다. 고려 청자를 연상시키는 옥색 테이블보 위에 미국 대통령의 상징인 독수리 문양 식기들이 올라갑니다. 상차림은 고추장 등 한국 양념을 곁들인 게살 케이크와 소갈비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좋아하는 디저트로 이어집니다.
만찬 메뉴는 한국계 유명 셰프인 에드워드 리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졌습니다. 바이든 여사의 각별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Chef Edward Lee. His style of cuisine reflects his Korean family and the influence of his New York upbringing and Kentucky home. A fusion of different worlds that finds a perfect balance. 만찬의 피날레는 미국 대중문화의 정수인 브로드웨이 뮤지컬 배우들의 공연이 장식합니다. 바이든 여사는 이번 만찬이 두 나라의 전통과 문화가 어우러진 화합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남편에게서 모든 정치는 개인적이라는 것을 배웠다며 만찬을 통해 두 정상이 서로 거리를 좁히게 되길 기대했습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전 외신 인터뷰 오역 논란에 대해서 해당 기자가 직접 원문을 공개하며 오역일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사실상 반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총리의 말로 착각했다며 몰 역사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꼬투리를 잡아 비난과 선전선동만 한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인터뷰한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자신의 SNS에 올린 한국어 녹취록 원문입니다. 일본에 무조건 무릎 꿇으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문장의 주어는 즉 윤 대통령 자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주어가 일본이라고 해석하는 게 상식적이며 영어 번역 과정상 오역이라고 지적하자 해명에 나선 겁니다. 국민의힘 설명은 대통령실이 공개한 우리말로 된 발언을 바탕으로 한 건데 인터뷰한 기자가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반박한 셈입니다. 이후 논평을 냈던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YTN과 통화에서 사실관계 확인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신중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발언 취지에 대해 언급할 뿐 국민의힘의 오역 주장엔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이든 날리면 발언 땐 전 국민을 듣기 테스트 시키더니 이번엔 읽기 테스트 시키겠다는 거냐며 연일 맹공을 가했습니다. 국민을 존중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국민을 독해력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옳지 않은 일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돈봉투 사태로 다급한 건 알겠지만 몰지각한 공격은 멈춰주기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아주 심각하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불가피성을 설명한 그런 취지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미 정상회담 본 내용이 가려질라 발언 논란을 서둘러 진화하는 모양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향후 순방 성과를 두고도 송곡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 후폭풍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 처리 안건,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법사위 처리 원칙을 고수했던 정의당이 방향을 틀면서 급물살을 탄 건데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연계해 야당의 검은 거래가 있었던 거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쌍특검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표결에 붙이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법사위에서 두 법안이 계속 머물러 있자 정의당이 민주당과 손을 잡은 겁니다. 패스트 처리 합의는 저는 국민의힘이 좌초한 거다. 제가 그동안 드린 협의와 이런 시간 자체를 국힘이 내팽개친 거다. 신속 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지정이 추진되는 특검 법안은 두 개입니다.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사건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검사 등 별도의 수사 조직을 꾸리는 게 핵심입니다. 재적의원 5분의 3, 180명 이상이 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는 180일 안에 심사를 마쳐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그 뒤 60일 안에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최장 240일, 8개월가량 시간이 걸리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민주당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을 합쳐 일단 쌍특검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뒤 정부와 여당을 압박할 태세입니다. 신속처리 안건 지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 변화에 지렛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전현직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정치적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쌍특검을 정략적으로 들고 나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한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양특검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쌍특검의 법사위 내 처리를 요구한 정의당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있다고 보고 역공을 폈습니다. 정의당에서 지금 뭐 쌍특검법을 갖다 통과시키기 위한 검은 거래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내가 의혹도 갖고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하는 데 민주당이 협조하는 대신 정의당은 쌍특검 추진에 힘을 실어준 것 아니냐는 겁니다. 물론 민주당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노란봉투법 심사를 미루고 있다며 화살을 여당에 돌렸습니다. 산업 현장의 평화 그리고 합법적인 노사관계를 틀을 만들고 그리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법을 통해서 해결하는 취지가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앞으로도 계속 강하게 요구할 방침이어서 쌍특검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전선은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귀국한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장 조사받겠다는 송 전 대표 측 요구에 대해서는 부르면 나오라라며 일축했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핵심 인물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은 나흘 만에 다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귀국길 당장 자신을 부르라는 송영길 전 대표에게 수사엔 순서가 있다고 응수했던 검찰. 돈봉투 조달 경위와 규모, 수수자부터 특정하는 게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일단 송 전 대표가 다시 해외로 나가지 못하도록 출국금지 조치부터 내렸습니다. 이미 9,400만 원어치 봉투 살포를 입증할 증거는 탄탄하다고 보고 최종 수혜자인 송 전 대표 수사에 대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앞서 압수수색한 윤관석, 이성만 두 현역 의원을 비롯해 전당대회 당시 송영길 캠프에 몸담았던 피의자들의 출국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송 전 대표 역시 귀국 직전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이 됐습니다. 송 전 대표는 후보가 선거 캠프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웠다며 아예 몰랐던 일이라고 주장하지만 직접 금품을 뿌린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 만큼 수사는 불가피해졌습니다. 따라 누구 얘기를 하길래 그래서 참 열심히 하네요 그랬더니만 영길이 형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조금 저 처리해줬어. 더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다만 검찰은 이번 주 선제 출석까지 불사하겠다는 송 전 대표 측 입장엔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당장 조사할 대상은 아니라며 필요한 시기가 되면 통보할 테니 그때 협조하라고 일축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신병 확보에 실패한 핵심 피의자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처음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오히려 조직적 증거인멸 우려는 더 커졌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다시 영장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강 회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사업가 김모 씨와 송 전 대표 보좌관을 지낸 박모 씨의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재작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현직 의원들에 대한 탈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도 특단의 조치 필요성에 대한 고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탈당쇼를 하지 말라며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당대회 돈 살포 의혹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귀국 하루 만에 탈당계를 제출했지만 당 입장에선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금품수수 녹취록에 등장한 윤관석, 이성만 두 현직 의원이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채 자맹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윤관석 의원이랑 이성만 거기까지. 실제 윤 의원은 의원실 주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 의원은 예정된 상임위 회의조차 불참한 채 지역에서 두문 불출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당내 개파를 불문하고 출당 등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온정주의를 갖고 이 사안을 바라보면은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여져요.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도부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도부의 결단이 항상 있어 왔거든요. 당 지도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부급 A 의원은 아직 두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히진 않았지만 지켜보고 있다며 송 전 대표 귀국을 압박했듯 물밑에서 여러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스스로 결단을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가운데 당의 탈당계를 제출한 송 전 대표는 검찰의 조작만 아니면 진실이 왜곡될 리 없다며 이번 주 내 당장이라도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송 전 대표의 탈당을 두고 국민의힘은 돈 봉투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탈당 위장쇼라며 이를 방관하는 민주당 행태도 개탄스럽다며 비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전 대표가 저질렀던 돈 봉투 사건, 그게 뭔 대수냐는 식으로 하고 있는 저런 도덕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생각하는 것이 저는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선 돈 봉투 의혹 연루자들에 대한 검찰 소환 통보나 구속영장 청구 등을 계기로 탈당의 계기가 마련되리란 시각도 있지만 이번 사태로 당 지지율이 하락세로 접어든 만큼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윤관석, 이성만 의원 역시 서둘러 당적을 내려놔야 한다는 주장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됐던 우리 교민 28명이 무사히 국내로 들어왔습니다. 교전을 뚫고 육로로 달린 거리만 1174km, 숨가빴던 탈출 작전 끝에 교민들은 간절히 바라던 우리 땅을 밟게 됐습니다. 먼저 송재인 기자가 그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을 탈출한 우리 교민 28명이 군 수송기에서 줄지어 내려옵니다. 꽃다발을 받아든 어르신부터 고민형을 선물 받은 어린아이까지. 고국의 따뜻한 환영 속에 이제야 비로소 안도의 미소를 짓습니다. 버스가 이제 습격을 당해서 약탈당했다는 이야기도 다른 나라에선 있었는데 저희는 다행히 안전하게 그런 일 없이 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을 걸고 오셨습니다. 정말로. 총알 막 날아다니는데 오셨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들 정말 너무 고생하셨어요. 돌이켜보면 숨 돌릴 틈이 없이 매시간 긴박했던 순간들입니다. 교전이 한창이던 수단의 수도 하르툼에서부터 북동부 항구 도시 포트 수단까지 육로로 달려온 거리만 1174km였습니다. 비교적 안전한 지역으로 돌고 돌다 보니 꼬박 하루 넘게 걸렸는데 설상가상으로 물과 식량조차 바닥을 보였습니다. 워낙 먼 거리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저희 모터케이드를 이용해서 같이 철수하는 차량 중에 하나가 고장이 났었습니다. 안전 상황을 확인한 후에 같이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육로에서의 고비를 겨우 넘긴 뒤엔 군 수송기를 옮겨 타며 탈출의 속도를 냈습니다. 포트 수단 공항에서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로 드디어 안전한 땅을 밟게 된 우리 교민들. 그곳에서 고국으로 향하는 수송기로 옮겨 탈 때까지도 완전히 긴장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군의 이번 탈출 작전명은 프라미스. 공군 수송기 급파부터 신속히 대책을 마련한 덕분에 나흘 만에 작전 이름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이번 수단 교민 탈출 작전은 우리 군이 재외 국민을 위해서 육해공 합동 전력을 투입한 최초 사례입니다. 긴박하고 불안한 순간의 연속이었는데 외교 당국은 주변국들을 신속하게 접촉해 안전한 탈출 경로를 확보하면서 교민 28명 모두 무사히 귀환할 수 있었습니다. 조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긴박함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프라미스 작전.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수단 교민 탈출 작전이 최고 난이도의 위기 상황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전지 곳곳에 흩어져 있던 교민 28명을 대사관으로 피신시킨 뒤 치열한 외교전에 들어갔습니다.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 영내 강국들을 비롯해 미국 등 서방 주요 우방국까지 모두 접촉했는데 특히 UAE의 역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UAE 정부가 제공한 정보를 토대로 육로 경로 결단을 빠르게 내릴 수 있었고 UAE 외교관들이 수도 하르툼부터 포트 수단까지 장거리 이동을 앞장섰습니다. 또 수단 정부군과 반군 양측에 교민 철수의 안전을 보장해달라는 협상을 중재했습니다. 긴밀하게 현지 상황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한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게 긴급 대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필요한 협조와 협의 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번 작전은 또 우리 정부가 재외국민을 위해 육해공 합동전력을 투입한 최초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하늘의 주유소로 불리는 대형 공중급유기는 물론 육군 특수임무대 등 최정예 부대가 동원됐습니다. 이번에 프라미스 작전도 1030과 함께하면서 다시 그때 생각을 많이 떠올렸습니다. 그러면서 교민분들을 모시고 이제 저희가 안전하게 복귀한다는 생각에 정말 이번 작전도 성공했다. 너무 뿌듯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안보실 지휘하에 외교부와 국방부 등 관계부처가 한몸으로 움직여 프라미스라는 작전명대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킨다는 약속을 이행해냈습니다. 수단 대사관 직원들의 철저한 프로 정신에 입각한 철저한 구조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작전이 마무리되면서 외교부는 수단 현지 대사관 운영을 잠정 중단하고 사우디 제다 주재 총영사관에 임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비상 근무 체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아프리카 수단에서 자국민을 대피시키려는 세계 각국의 필사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72시간 휴전 합의가 이루어졌지만 세계 각국의 자국민 탈출 행렬이 이루어지면서 주민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벌의 무력 충돌로 전쟁터가 된 수단에서 각국의 탈출 행렬은 밤낮 없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고국 땅에 도착한 이탈리아인 수십 명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Of course, I'm very happy to be home. Right now it's still dangerous. 인도네시아도 교민 1,200명의 대피 작전을 시작했고 태국과 인도, 독일, 캐나다 등 세계 각국도 자국민 철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군벌 양측은 현지 시간 24일부터 72시간 휴전을 선언했는데 무력 충돌이 주춤한 틈을 타 필사적으로 자국민 대피에 나선 겁니다. To press them to extend and expand the Eid ceasefire to a sustainable cessation of hostilities that prevents further violence and upholds humanitarian obligations. 외국인들이 빠져나갈수록 수단 주민들의 두려움과 공포도 커지고 있습니다. 군벌의 무력 충돌로 지금까지 숨진 사람은 400명, 다친 사람도 3,700여 명에 달합니다. 극심한 식량난에 전기까지 끊기고 수도 하루툼을 떠나는 사람들도 늘어나며 유령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الشعب السوداني حاليا متخوف من انه بعد يكون في حاجات لا اخلاقيه في الحرب غصب المدنيين واهتمام بالمدنيين تجاوز جروح بشريه فدي المخاوف الظاهره من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는 수단 주민들의 탈출 행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출 주민은 이미 2만 명을 넘어섰고 세계 식량 계획은 최소 1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إيجام دي كانت أطول رحلة أكثر من 72 ساعة إحنا في الطريق فيها خوف فيها قرار إنك أنت تخلي بيتك 휴전으로 잠시 주춤한 상태지만 무력 충돌은 쉽게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아 민간인의 피해만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심사 우대국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켰지만 일본의 답은 한국의 자세를 지켜보겠다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 정부가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불만을 거듭 드러냈는데요.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이 전해드립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먼저 복귀시켰지만 일본의 대응은 유보적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산업상은 우리 정부의 조치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한국 측 자세를 신중히 지켜보겠다고 답했습니다. 韓国側の今後の姿勢を慎重に見極めてですね、結論ありきではなく日本として輸出管理の観点から責任ある判断を行っていき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며 후쿠시마산 농수산물 수입 규제를 이어가는 우리 정부의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韓国側の見解というか対応など懸念もありますので、これは両国で精力的に解決に向けて取り組む必要があると思っております。 또 한일 양국의 협력은 우려 사항의 해결과 병행하는 형태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강제동원 해법을 시작으로 일본에 대한 WTO 제소 철회 등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에서 100년 전 역사로 일본이 무릎 꿇어야 한다는 인식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까지 말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치권과 여론의 반발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일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는 우리 정부와는 대조적인 모습들입니다. 일본 정부의 태도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도 결국 한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수도권 일대에서 깡통 전세 계약으로 3,400여 채를 사들여 이른바 빌라의 신이라고 불렸던 일당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이 살아갈 기반을 흔들었다고 질타하면서 검찰 요청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최모 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1년 가까이 권모 씨, 박모 씨와 함께 보증금이 집값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 전세 계약을 잇따라 맺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으면 한 채당 수백만 원씩 수수료 명목으로 빼돌리고 남은 돈으론 세를 내준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수도권 일대에서 사들인 주택이 3,400여 채. 그래서 빌라의 신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부동산 시장 폭락을 이유로 세입자 31명의 전세 보증금 70억여 원을 돌려주지 않아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당의 사기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주범 최 씨에게 징역 8년을, 공범 권 씨와 박 씨에겐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요청한 형량보다 더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 겁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이 별다른 수입이 없는 가운데 주택을 구매한 만큼 애초 보증금을 돌려줄 생각도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민과 사회초년생들이 살아갈 기반을 흔든 중대한 범행을 저지른 데다가 피해 보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기 행각이 유죄로 인정된 건 다행이라면서도 자신들이 겪는 고통과 비교하면 여전히 처벌 수위가 낮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사기 쳐갖고 돈 많이 어디에다 감춰놓고 8년 소송을 봐도 나온 다음에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전세 피해자들은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모든 돈인데 또 이들 일당에게 범죄단체 조직죄가 적용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범죄단체 조직죄를 같이 적용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도 적용을 해서 최대한 형량을 많이 받게 하는 게 저희 피해자들은 그게 지금 바람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최 씨 일당에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가 300여 명, 피해 금액은 600억 원대에 이른다고 보고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인천에서 전세 사기를 벌였던 건축왕 남모 씨가 수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개발 사업에도 손을 댔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당시 강원도 산하의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들이 남 씨에게 먼저 적극적으로 사업을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천 지역이 주무되었던 남 씨가 동해시 망상 1지구 개발 사업권을 따낸 건 2018년 11월. 남 씨 측은 앞서 2017년 하반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 A씨와 망상사업부장 B씨가 먼저 적극적으로 권유해 사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상지구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A씨와 B씨 두 사람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 출신으로 2016년 동자청에 임용됐습니다. 강원도는 당시 경제자유구역청장과 A씨, B씨 등을 이번 감사의 핵심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자 선정 당시 강원도 감사와 검찰 수사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최근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남 씨는 망상지구 사업자 선정 때
총 자산과 직원 수를 부풀리는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앞서 3년 전 지역 주민들이 남씨 회사의 허위 자료 제출과 특혜 의혹 등으로 춘천지검 강릉지청에 진정서를 냈지만 당시 검찰은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2021년 최문순 지사 시절 강원도 역시 감사를 벌여 사업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뭐 5억밖에 통장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억 법인이 5억짜리 가지고 어떻게 7천억짜리 사업을 할 수 있느냐. 남씨 변호인은 일부 과장된 표현이 있을 수 있지만 투자 의향서에 적은 자산 규모 등은 사실과 부합한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전 본부장 A씨는 지난해 지병으로 숨졌고 지난해 말 퇴직한 전 부장 B씨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모레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을 종합한 특별법을 발의합니다. 선지원 후구상에 대해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갈등을 조장하는 일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 사기 특별법 구체적인 발의 시점을 27일로 언급하면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오래 끌지는 않지 않겠는가. 특히 정치적인 정쟁 논란 때문에 오래 끄는 부분들은 물론 아직 100%는 아니지만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보상금을 먼저 국가가 돌려주고 구상권을 추후 청구하는 방식에는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거듭 반대했습니다. 입법 전 피해자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해선 특정 단체나 특정인과 협의하진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피해 유형이 제각각이라 단일화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인천 미추홀구 피해자는 경매에 낙찰되면 보증금 보전 가능성이 작지만 서울 강서구 피해자는 경매로 주택을 낙찰받아야 보증금 보전 가능성이 큽니다. 미추홀은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담보 잡힌 상태로 전세 계약을 맺었다면 강서는 임대인이 피해자 보증금으로 주택을 사들였기 때문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근저당이 없는 조건으로 갭투기, 무자본 갭투기를 한 집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희는 대부분 선순위 채권자라 경매가 진행이 되면 저희가 집을 낙찰을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더 높거든요. 현재는 이율이 어떻게 돼요? 지금은 아직 정해진 게 없어요.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 1에서 2%대 저금리 갈아타기 대출도 다음 주부터 확대 운영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와 한도 많이 여쭤보셨고요. 몇몇 분들께서는 대출을 경락받고자 할 때 지원되는 대출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정부는 특별법 발의 시기에 맞춰 종합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3년 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실제 형량은 법정형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양형위원회가 만취 운전으로 어린이를 쳐서 숨지게 하면 최대 징역 26년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양형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습니다. 김다영 기자입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3살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한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지게 한 경우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높지만 판사가 실무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없던 터라 판결이 들쑥날쑥하고 엄벌 기조와 동떨어진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 10건에 대한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절반은 집행유예가 나왔고 나머지는 벌금이나 선고유예였습니다. 지난 8일 낮 대전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음주 사고로 9살 배승아 양이 숨진 뒤 엄중한 처벌 잣대를 마련해달란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양형위원회가 심의 끝에 구체적인 양형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양형위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로 아이가 다칠 경우 기본 징역 10개월에서 2년 6개월, 사망할 경우엔 징역 2년에서 5년 사이가 바람직하다고 봤습니다. 난폭 운전 등 죄질이 나쁘다면 상해는 최대 징역 7년 6개월, 사망은 징역 12년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술을 마셨다면 당연히 형량은 가중됩니다. 특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이라면 최고 형량은 3년씩 더 늘어나고 여기에 시신을 유기하고 도주까지 했다면 징역 26년까지도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친 정도가 가볍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 또 실질적인 피해 복구가 이뤄진 경우 등엔 판사가 벌금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양형위는 또 사이버 스토킹 범죄에 대한 기준도 마련했는데 앞으로는 이른바 문자 폭탄으로 피해자가 공포감을 느낀 경우 반복 범죄라면 징역 1년 6개월까지 선고됩니다. 양형 기준은 권고적 성격이라 판사가 꼭 지켜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할 경우 그 사유를 밝혀야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기준은 오는 7월 1일 이후에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BMW 차량이 테러에 가까운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상하이 모터쇼에서 이 홍보용 아이스크림을 나눠주다가 중국인들의 분노를 자극했기 때문이라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차량에 아이스크림을 집어던지는 건 애교입니다. BMW는 중국을 떠나라고 낙서를 하거나 몽둥이로 마구 때려 부셔버립니다. 아예 기름을 붓고 불살라버리는 영상까지 올라왔습니다. 지난 19일 상하이 오토쇼에서 BMW가 무료 아이스크림을 나눠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중국이 아닌 해외 아이디로 행사에 등록한 사람에게만 아이스크림을 줬기 때문입니다. 중국인을 차별했다는 여론이 들끓자 BMW는 공식 사과했습니다. 그러나 불매 운동을 넘어 차량 테러까지 잇따르는 등 분노는 쉽게 사그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BMW 차주들은 상표를 가리고 아이스크림 이벤트 비난 스티커를 부적처럼 붙이고 다녀야 할 판입니다. 2년 전 상하이 오토쇼에선 테슬라 차주가 브레이크 결함을 알리는 돌발 시위를 벌여 사과를 받아낸 적이 있습니다. 2018년엔 벤츠가 티베트 독립의 상징 달라이라마의 말을 인용한 홍보 문구를 활용했다가 중국 고객들에게 머리를 숙였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0%. 한국에선 꼿꼿하던 외제차 업체들이 중국에선 납작 엎드리는 배경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 방미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워싱턴 곳곳을 보면 태극기, 성조기가 이제 거리마다 널려 있던데 이게 국빈 방문 때만 볼 수 있는 상대국에 대한 예우라고 해요? 뭐 그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이게 아마 근데 매뉴얼에 있는 것 같지는 않고 네.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같아요. 뭐 우리나라의 국빈 방문을 하게 될 때도 저런 현상들을 많이 봤는데 저것이 아마 그 이주민들 우리나라 국민이 이주했을 때 그때 이주민들에도 십자가로 형식으로 교차 형식으로 저런 국기를 개양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국빈 방문 이런 형식에 불구하고 내실 있는 방문 성과가 와서 나눠져 있잖아요. 평가가. 예. 이 평가 둘로 합쳐질 수 있도록 하나로 합쳐질 수 있도록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존 커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 조금 전부터 윤 대통령이 방미에 동행한 한국 기자단을 상대로 브리핑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백악관 참모가 한국 기자단을 별도로 이렇게 만나서 브리핑을 하는 것 또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정상회담을 하면은 뭐 이제 어느 나라에서 하든 일단 그 나라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니까 방문한 국가에 대해서 별도로 이렇게 뭐 이제 그 대통령실, 뭐 청와대 백악관 참모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흔치는 않습니다. 이를테면 뭐 공동 기자회견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있고 질문 기회를 이렇게 별도로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이 지위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소위 말해서 한미동맹에서 이제 안보와 관련된 이슈다. 그래서 그거를 가장 또 윤석열 대통령이나 정부에서 성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제 미국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주고 조금 그 부분을 이제 홍보 포인트로 좀 이제 많이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별도의 자리를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일 정상회담에서도 뭐 안보 관련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존 커비 조정관이 이 브리핑에서 어떤 얘기까지 좀 미리 할지 이 부분도 주목되는데 혹시 얘기가 전해지면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우리 시간으로 모레 예정된 국빈 만찬은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전 설명회에서 메뉴와 테이블 세팅 등이 언론에 소개되는데요. 자, 질 바이든 여사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겠습니다. Chef Edward Lee. His style of cuisine reflects his Korean family and the influence of his New York upbringing and Kentucky home. A fusion of different worlds that finds a perfect balance. 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계속 이 만찬장 미리 보는 만찬장 모습을 보여드릴 텐데 음식은 한국계 미국인 셰프 에드워드 리라는 분이 준비를 했는데 이거 질 바이든 여사가 직접 섭외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뭐 화면들을 보시면 접시부터 메뉴까지 굉장히 스토리도 많이 담으려고 노력을 했더라고요. 예, 뭐 이제 테마는 태극 문양이고 테이블보는 고려 청자를 상징하는 옥색 그리고 접시에는 미국을 상징하는 독수리 문양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어서 한미 정상회담에 많은 어떤 예우 이번에 이제 국빈 방문이니까 한국 대통령 부부에 대해서 예우를 갖췄다고 보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이 크랩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질 바이든 여사가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매우 미국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제 크랩 케이크가 미국을 좀 상징하는 대중적인 음식. 근데 그 중에서 뭐 이제 햄버거를 또 줄 수는 없으니까 이거 미국 생각하면 뭐 햄버거가 떠오르는데 그런 거 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크랩 케이크를 준비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21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때 바이든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했을 때도 점심에 이제 크랩 케이크 샌드위치가 그때 나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거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또 보수 언론에서는 뭐 이게 슬랭으로 다른 뜻이 있다 뭐 이런 표현도 그때 썼거든요. 그래서 외관조로 해서 썼던 게 이게 슬랭으로 그 제목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빌빌거리고 절대로 꺼지지 않는 사람.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슬랭으로. 이번에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보도를 제목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윤 만찬 때 나온 크랩 케이크가 문재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는 거는 뭐 이렇게 해서 고추장이 위에 얹어졌다 이게 다르다 뭐 이런 좀 이게 뭐 어떤 게 잘 다른지 모르겠는데 약간 그래서 과도하게 이 정파성을 가지고 과도하게 이랬다 저랬다 언론이 좀 안 그랬으면 좋겠고 어쨌든 대통령이 뭐 그때 나온 크랩 케이크와 지금 나온 크랩 케이크가 의미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좀 이렇게 환영을 받는다라는 건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7개 대통령을 뭐 초대하는 일인데요. 뭐 어느 때나 다 정성을 다해서 준비를 하겠죠. 지금 화면에서 보시지만 만찬장 테이블에 보면은 거의 뭐 한 2m 정도 된다 그래요. 이런 높이의 벚나무가지도 설치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것 또한 한국계 미국인이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전해졌어요. 네, 이벤트 회사를 그분이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벚꽃 하면 이제 워싱턴 DC의 상징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봄을 상징하는 거라 그래서 그러니까 양국 간의 봄과 같은 어떤 생성의 의미가 좀 들어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당사자,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의 기호도 기호지만 저렇게 양국의 화합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인 디시에는 미국식의 메인 디시가 있고 양념은 또 저희 한국식의 양념들이 들어가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께 대한민국 국민들께 보여주자는 의미도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여론이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이번 방문을 통해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득을 얻어오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만만치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국민들께 정서적 접근을 하려는 목적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예우는 예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보와 경제 사이에 양국 간의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할 텐데 우리 대통령실은 1차적으로 이제 북핵 대응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물을 가져오느냐 이걸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분위기인데요. 우리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 결과물로 확장 억제
별도 문건이 발표될 예정이다. 오늘 이렇게 김은혜 대변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로 구체적인 표현이 담기느냐. 자, 이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뭐 팩트 체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구산, 이를테면 확장 억제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해구산이란 단어가 처음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이제 관계에서 등장을 한 게 공식적으로 국방장관들 뭐 만남이나 여기서 등장을 한 게 1978년입니다. 그때 이제 박정희 대통령 때였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핵무장하겠다라고 하니까 그거를 달래면서 우리가 그럼 너희한테 해구산을 씌워줄게. 이게 이제 1978년에 나오고요. 사실 이 지금 확장 억제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extended deterrence라는 건데 이게 좀 그러니까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혹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설명을 하냐면은 이 억제 이론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제 핵무기를 우리도 보유를 함으로써 상대방의 핵무기를 이제 억제하는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확장된 억제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미국 본토뿐만이 아니라 동맹들한테도 확장을 해가지고 억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처음 나온 게 아니에요. 이미 2006년에 그러니까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한 다음에 이미 2006년에 미국에서 이제 확장 억제를 이미 한국한테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이제 그러면 별도의 문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대체 어떤 내용이 들어갈 것이냐. 이제 그게 관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은 뭐 공식적으로 안 밝혀졌지만은 이게 뭐 전략자산 배치라든지 미국에 아니면은 이제 그 핵을 사실상의 공유를 하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느 정도 미국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정도 권한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정말로 진전된 아닌가에 대해서는 이미 다 나왔던 어느 정도 얘기이기 때문에 그건 뭐 봐야 되겠지만은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고 볼 필요는 있습니다. 실질적인 내용이 발전된 부분이 있는지까지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예. 일단은 핵에는 핵 이런 표현이 좀 명문화 될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뭐 재래식 무기보다는 이제 핵 전략 자산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들어가 있겠죠. 예컨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상적이에요. 해구산, 확장 억제 이런 부분이 개념적으로 와 닿지도 않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런 개념이 미국이 공언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북한의 핵 위협 수준에 대응하는 작전 계획을 세우는 거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계획을 수립해서 문서화하거나 또는 이제 강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컨대 뭐 전술핵을 재배치한다거나 이런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또는 전략 자산을 순환 상시 배치한다거나 또는 플루토늄 생산을 용인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구체화된 문건화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 지금 이 정상회담 전부터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자신감 있는 표현을 하는 거 보니까 뭔가 같은 상당한 합의에 이른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어떤 것이 국민적 수준에서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서 대응할 분명한 한미 연합 방위 전략은 필요하다. 이것이 경제적 어떤 성과보다 좀 더 앞선 그 의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치우친 정상회담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뭔가 분명한 것은 나온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국민적 정서에 어떻게 어필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안보적 성과가 나온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 때문에 또한 또 야당에서 또 문제 제기를 할까 봐 걱정은 되는데 이 안보적 성과에 대해서만큼은 여야가 합의해서 이 부분은 박수를 쳐줘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대북 확장 억제 관련해서 백악관도 공동 성명하고 별개로 또 별도 성명도 발표할 예정이다 이렇게 전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대를 해보고요. 지금 가장 긴장되게 바라보고 있는 부분이 경제 분야 성과인데요. 좀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일단 중국이 미국 마이크로 반도체 규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파이낸셜 뉴스에서 어떤 보도를 했냐면 파이낸셜 타임스죠. 미국이 한국에 중국이 마이크론에 대해서 규제를 시작하면 한국이 그 공백을 메우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확인은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백이 있어도 반사이익은 보지 말아라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사 이익 차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중국에 이제 앞으로 수출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은 요게 이제 반사 이익 정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만은 이를테면 중국에 있는 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반도체 공장에 고도화된 것들은 이제 앞으로 설치하지 말라라는 게 지금 미국의 방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굉장히 좀 상당한 압박으로 느껴져요. 사실 이거는 국제 규범에 맞지 않는 겁니다. 이를테면은 이거는
자유민주주의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개별 기업이 하는 거를 국가가 나서 가지고 이거를 못하게 한다? 이거는 굉장히 미국이 추구하는 그동안의 가치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이게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뭐 첨단 산업을 보호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수출하지 말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맞는 방식이냐라는 거고, 사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뭐 우리나라 정부 대통령실이 굉장히 모호한 지금 답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오히려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 동맹도 굉장히 중요하고 안보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얻을 실리 그리고 경제적 이런 이익에 대해서 지금 손해를 보면서 다 포기를 하면서까지 이걸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호구로 압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호구로 알거든요. 그러니까 목소리를 낼 땐 내야 된다. 목소리를 낼 때는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이거는 뭐 기업들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는 없다. 하지만 미국의 뜻을 잘 헤아려 보겠다 정도의 액션이 나오고 그 정도로 우리가 얘기를 했다 정도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도 지금 용인하는 듯이 묵인하는 듯이 이렇게 정부가 간다면은 국민들의 실망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목소리를 안 내면 청구서가 이제 계속 날라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신데. 자, 그런데 이 지금 보도의 팩트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까? 좀 뭐 정보가 없다는 거거든요. 대통령실 입장은.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볼 필요도 있는 것이 이것이 개별 기업에 대한 뭐 제재와 그 공급하지 못하도록 막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동맹국 간의 부당한 경제적 제재에 대해서는 같이 움직이겠다, 이런 어떤 원리를 만들자, 이게 상호 호혜죠. 이런 거라 그러면 생각해 볼 여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중국을 상대로 해서 우리도 부당한 경제 제재를 받은 바 있잖아요. 그럼 부당한 경제 제재가 있을 때 우리가 요청하면 미국도 만약에 공동 모델 맞춰주겠다, 이런 원리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라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런데 이 마이크론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 그 칩을 갖다가 메워주지 말라, 이것은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는 이런 결과가 초래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기업에 대한 사례로 볼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정부가 할 말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원칙을 세우자라고 이런 접근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기업들이 미중 갈등에 끼어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건데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게 진짜 그 한국 경제가 백척간도에 서 있다, 이런 생각을 많이 들어요. 진짜 이게 지금 국운이 쇠하느냐 마느냐 이런 갈림길인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거를 안이하게 좀 접근을 한다라는 좀 비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물론 이제 지금 국제 정세가 이를테면은 뭐 예전처럼 자유무역주의가 아니라 보호무역주의로 다시 가고 있고 양진영 대결로 가고 있고, 그런 정세를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쪽 편에 노골적으로 쏘고 상대 진영을 적대시함으로써 오는 지금 손해는 굉장히 직접적이고 바로 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그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1분기 지금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1분기 실적과 비교해서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6만 대 팔았던 거를 러시아에서 지금 6천 대밖에 못 팔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의 지금 경제 제재, 그리고 지금 포탄 이런 거, 우회 지원 이런 것들이 지금 러시아 심기를 건드린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대통령이 계속 이제 그런 발언들을 지금 앞으로 더 직접 지원할 수 있다, 막 이런 것들을 굳이 그런 말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 거냐. 그러니까 저는 그 뭐 이게 큰 시대의 흐름이고 전환이라고 한다라면은 대통령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최소한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손해가 지금 가시적으로 있을 수도 있지만은 미국하고 이런 동맹을, 그렇게 안보 동맹도 있고 경제적 동맹, 그리고 이런 공급망에 글로벌 공급망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이득을 얻어올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경제적 성과를 가져올 것이니까 이런 부분은 좀 참아보고 이렇게 하자라는 것들이 설득이 돼야 되고, 이게 공론장에 올라와 가지고 국민들도 그러면은 플랜을 가지고 지금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사드 보복과 같은 그런 류의 보복이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고요. 러시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160개 기업이 진출해 있는데 유형 무형의 불이익을 상당히 받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어요. 한미동맹 정말 중요하지만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통령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최소한 청사진을 밝힐 때가 지금 되지 않았나.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미 정상회담 끝나고 와서 귀국해서 전체적으로 좀 종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이익에 더하기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더하면 더 좋죠. 그런데 현재 국제정세 그게 아니잖아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선택을 강요받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자유롭게 선택을 하는 이런 상황이 아니고, 이전과 같이 자유무역주의에서는 FTA를 통해서 우리가 선택을 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선택하지 말라고 막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내 편이냐 네 편이냐를 선택하라는 국제 정세이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 주도의 이런 공급망에 우리가 포함될 것인가 아니면 중국 주도의 1대1로에 우리가 포함될 것인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국을 버리고 중국을 선택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미국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상수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나머지 부분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죠. 그런데 어느 나라 대통령이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발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외교적인 입지가 있는 거죠. 그 입지에서 나온 발언들이죠. 이것이 객관적으로 볼 때는 부족해 보이고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그 외교적 입지를 드러내 보이면 이게 또 문제가 해소가 돼요. 그런데 드러내 보일 수 없는 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당에서도 비판할 때 이런 국제 정세를 상정에 두고 비판을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은 좀 있어요. 예. 지금 전략적 모호성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체제로 국제 질서가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움이 있다 이런 점을 설명해 주셨고요. 첫날 깜짝 성과도 좀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넷플릭스 CEO와 만나서 거액 투자를 유치했다 오늘 이런 소식도 전해졌죠? 예, 4년간 3조 3천억 원 정도 이제 투자를 했고 이게 이 일정이 사실은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경제 일정이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지 요 넷플릭스까지는 완전히 공개가 안 돼가지고 일종의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금 깜짝 카드로 조금 뭐 이렇게 보여주려고 보안을 지킨 것 같아요.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나쁠 게 아무것도 없죠. 사실은 이제 넷플릭스가 한국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일단은 가성비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국의 문화산업계가 다 쥐어짠 사람 쥐어짜가지고 인건비 싸게 해가지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제작비 대비 예, 성과가 이익이 그리고 이제 한국과 어떤 문화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자들의 창의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면서 넷플릭스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늘려왔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징어 게임으로 지금 넷플릭스가 얻은 이익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제가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구독자 증가 수가 뭐 한 10% 20% 증가했다 이 정도로 될 정도로 대단하게 전 세계 열풍이 불었습니다. 다만 이거에 대해서 냉정하게 볼 필요는 있어요. 작년에 넷플릭스가 점점 이제 늘려가면서 작년에 같은 경우는 25편에 8천억 원 투자했거든요. 이게 공식 발표는 아니지만 이미 그렇게 언론 보도가 다 났습니다. 그러면 4년간 3조 3천억 원이면은요 8432 해가지고 작년에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더 많이 그러면은 뭐 늘리는 거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넷플릭스는 그냥 하려고 했던 건데 사실은 이거를 새롭게 이제 좀 이렇게 포장 성과로서 좀 뭐 포장을 했다라고 좀 뭐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동안 한국에 진출해서 투자했던 것보다 많이 늘었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2016년에 처음에 했는데 그때는 불확실성이 컸으니까 점점 많이 늘렸는데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8천억 원이고 그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거의 4년간 8천억 원씩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거와 관련해서 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토종 OTT라고 불리우는 예를 들면 웨이브라든지 왓챠라든지 티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넷플릭스에 이렇게 쏠림 현상이 있을 때 물론 아무리 이제 이게 무한 경쟁 자본주의 사회라고 그래도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하나 있는 거가 있고 또 하나 이제 망중립성 문제가 있어요. 넷사용료 지금 이를테면 KT라든지 SK에서 넷플릭스한테 계속 내라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부가 굉장히 모호한 입장이고 그거 물어봤냐고 오늘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무 얘기도 안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또 일종의 국익과 관련된 겁니다. 사실은 그런 건 요청은 또 할 때는 하고 뭐 그거에 대해서 거절을 하더라도 이런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첫날의 깜짝 성과다. 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그런데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요. 투자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투자를 했다. 이렇게 이해하고 글을 올렸다가 순식간에 삭제를 하셨고 그 다음에 해명글을 올렸는데 이 또한 또 논란이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양이원영 의원은 그냥 좀 반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구구절절하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이거를 해독도 못하고 반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올렸다가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차분하게 읽어보고 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내용은 근데 그 이후에 정정해서 올린 글은 제가 얘기한 거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기존에 결정된 내용이다라는 거고 뭐 다만 뭐 이 부분에 있어서 해외에서 투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것 자체를 뭐 부정적으로 얘기를 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뭐 양이원영 의원께서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해명글 올린 것도 사실 보면 그마저도 구체적인 그 투자 결정 경우에 대해서 본인이 모르시잖아요. 근데 모르시는데 저렇게 이미 결정된 거를 갖다가 뭐 성과 부풀리기식으로 보여주기식이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보기 상당히 안 좋은 것이 대한민국 국회의원이시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으로 나뉘기 이전에 대한민국 국회 구성원이신데 대통령이 나가서 어쨌든 성과를 얻은 모양새는 보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그 모양새를 들여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 나중에 밝혀지는 것은 나중에 비판하면 될 것이지 그렇게 미리 그렇게 마음이 급하셨나라는 생각이 들고 비판부터 할 준비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비판의 시각으로 보니까 비판한 점만 보이고 그것도 사실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으시고 바로 또 글을 통해서 또 비판하시니까 좀 아름다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자, 대통령실 관계자 발로 나온 얘기인데요. 이번 투자 유치에 김건희 여사가 적지 않은 힘을 보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중에서 투자 상황을 김건희 여사에게 별도로 보고했다 이런 내용도 있다 보니까 야당에서 좀 비판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투자에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인맥이나 어떤 뭐 연고 이런 등으로 해서 기여를 했다 그러면 그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보고라는 단어로 쓰이든 아니면 뭐 정보 제공이라는 단어로 쓰이든 간에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전에 그 대통령 선거 당시에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검증을 왜 이렇게 무한 검증을 하느냐 했더니 공인이다. 이 역할이 크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국민 한 분이라도 이런 투자 유치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여사라고 해서 한 달은 뭐 영분인데 왜 하냐,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 왜 하냐 이렇게 비판하면 비판적 시각이 잘못된 것이죠. 그렇죠. 근데 대통령 관계자분이 보고라는 단어를 써서 더 그런 거 대통령 관계자가 영부인한테 뭐 알린다라는 표현이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라는 단어를 그렇게 저는 이상하게 곡해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뭔가 더 진행 과정을 알려줄 필요는 있는 것이죠. 잘못되면 또 나서야 되는 거니까 저는 저 부분에서 오히려 저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상하게 보는 것이 이상하다. 어쨌든 이번 투자 유치에 김건희 여사가 뭐 컨텐츠에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적지 않은 그 힘을 보탰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자 지금 또 하나 논란이 되는 부분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100년 전 일을 가지고 무릎 꿇어라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전 진행한 미국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인데요. 자, 야당 공세가 잦아들기도 전에 여당에서 주어 생략에 따른 오역이라고 반박이 나오면서 지금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과거 지향적인 이유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 또한 마찬가지다. 그래서 결단한 것이다. 이게 취지입니다.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그런데 한글 원문에 보면 주어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영어 번역이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번역이 됐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고 일본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결단한 것이다. 이 내용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냐. 자, 주어가 일본이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일본이다. 이런 주장을 여당의 몇몇 의원이 좀 했는데 유상범 의원은 이게 사실 확인이 미흡했다. YTN 통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워싱턴 포스트 기자가 이 원문을 공개해 버리는 바람에 굉장히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 인터뷰가 어제 오후 3시쯤 아마 밝혀진 다음에 국내 언론인 보도가 쫙 났잖아요. 그런 다음에 해외 홍보 비서관실에서 이제 알려드립니다라고 해서 기자들한테 쫙 뿌렸어요. 근데 거기에 주어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주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대통령은 뭐 이런 게 빠져서 있으니까 유상범 이제 의원이 그거를 보고 대통령실에서 뿌린 거를 보고 주어가 없지 않느냐. 근데 영어 원문에는 이제 I can't accept the notion that 뭐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어가 당연히 있죠. 근데 이제 그거는 영어라는 특성상 주어가 무조건 있는 거고 이제 아닌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분들이 보기에도 이거는 대통령이 하기에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금 판단을 하니까 이런 이게 뭐 이게 주어가 있네 없네 이제 BBK 이후로 지금 한 10몇 년 만에 제가 주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부적절함은 이미 이게 정무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함을 지금 느끼니까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대통령의 저 발언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하고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일본 총리가 얘기해도 이거는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저 미셸 리라는 저 이제 도쿄 저기 서울 특파원인데 저 기자가 예전에 그 워싱턴 포스트에서 팩트체크 팀에 있었어요. 그래서 글렌 캐슬러라는 굉장히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기자랑 같이 팩트체크했던 기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미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한번 그
그 페미니스트 관련해서 나는 페미니스트라고 했는데 그게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 나니까 아니니까 그 원문 공개했거든요. 이미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미 다 준비를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런 걸 언론 탓을 좀 많이 하시는데 그런 거 좀 안 하시고 사실관계 확인은 좀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주당에서 이번에는 일기 테스트냐 이런 비판도 나왔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은 지금 북한이 매일 그 미사일 시험하는 상황에서 한일 관계 개선을 안 하면 안보 협력이 제대로 안 되면 국익에 피해가 온다 이런 주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부분이 국민에게 온전히 전해지지가 않고 논란만 이렇게 키운 상황이 돼버린 점이 좀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전해질 수 있었죠. 왜냐하면 예. 이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거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든 국민의힘 출신의 대통령이든 아니 일본한테 일본이 무릎 꿇는 건 내가 용인하지 않겠다라는 대통령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마 저 의미는 분명히 이런 거였을 거예요. 야권이나 이제 국민 중에서 윤 대통령한테 그런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관계 개선의 전제 조건으로 일본에 사과를 하지 않느냐 하지 말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해왔거든요. 정상회담 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는 일본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나는 그걸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런 취지라면 이해는 돼요. 그런데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어휘상 여러 가지 해석될 여지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만약에 한국 같은 국민이라면 저는 이것이 야 이렇게 해석될 여지도 있지만 이럴 거야라고 인정을 하고 갔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론 야당에서 문제제기는 할 수 있어요. 그걸 증폭시킨 건 여당의 수석 대변인이지만 어쨌든 국민 대다수는 아마 그렇게 읽었을 것으로 보이고 아니 어느 나라 정치인이나 국민이나 누구도 일본이 사과하는 걸 용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해석을 염두에 둔 이 사고방식 자체도 조금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국어학자가 예컨대 이 문장이 어떻게 해석됩니까? 라는 해석을 할 때는 그런 식의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정치인이 이것을 해석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 저는 사실 친일적 사고방식이 같지 않는 한 그런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자, 국익을 위한 성과물 정말 국민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요.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고발도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피의자로 지금 전환이 되는 이런 상태고요.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 자 어쨌든 송영길 전 대표 내가 선제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검찰은 부르면 나와라 이런 입장이에요. 자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서 조사받고 싶다 이럴 때 조사받는 경우도 있습니까? 거의 없죠. 이전에 한번 그 안희정 지사인가요? 어느 분 한 분이 그렇게 나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피해자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상태는 검찰이 아마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송영길 전 대표의 경우에 과연 수사할 상황이 되느냐는 검찰의 준비사항을 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질문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그 질문지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질문지를 작성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해야 돼요. 이게 진술이든 아니면 물적 증거든. 근데 그것이 중간에 있는 분들을 조사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질문지가 나올 수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검찰의 그런 수사 상황의 미비점을 송영길 대표가 아시는 거고 뭐 그걸 떠나서 일단 정치적인 메시지. 하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지만 정치적인 메시지를 하는 거죠. 난 준비가 다 됐다. 떳떳하다. 이런 메시지를 당원들께 드리는 것 같은데 저것은 사실은 이제 정치적인 메시지에 불과하고 수사 절차는 검찰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는 좀 단호하고 굉장히 과감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주문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이제 기자들 질문을 받으면 대답을 이렇게 피하시다가 어제부터 국민의힘은 이렇게 좀 되묻기 시작하셨습니다. 어제는 김연아 의원 얘기를 하셨고 오늘은 박순자 의원 얘기를 또 꺼내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대처는 어떻게 보십니까? 부적절하죠. 예, 그러니까 뭐 이제 반성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 김연아, 박순자 이게 다 이제 뇌물 뭐 공천원금 뇌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우리만 똥 묻은 거 아니다. 저쪽도 똥 묻었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려는 것 같아요. 이제 일종의 누가 보기에는 이제 물타기처럼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은 국민들이 민주당한테 원하는 거는 어쨌든 그거는 그 건이고 이 건에 대해서 조금 진심 어린 사과 그리고 후속 조치 그리고 뭐 그게 정치 개혁, 정당 개혁으로 이어지는 이런 것들을 지금 바라는데 그거가 이제 제대로 안 나오고 있으니까 당내에서도 좀 비판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요 발언이나 뭐 김연아는 뭐 박순자는 이거는 사실 대변인이 예를 들면 할 정도 수준인데 다만 요거에 대한 이제 당내에 조금 곤란한 기류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지금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과감한 조치를 어디에서 누구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좀 이 합의를 보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말씀드렸듯이 지금 뭐 아직 정확하게 검찰에서 누구를 소환 조사할지 아직 모르지만은 얘기가 나오는 거는 뭐 20명이다, 뭐 최대 70명이다. 그러면 20명, 70명을 다 출당 조치 시킬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당이 결정을 하기에는 칼자루를 지금 검찰이 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그 녹취록에 목소리가 나오는 두 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가장 그래서 목소리가 많이 나오는 게 윤관석, 이성만에 대해서는 최소한 당장은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 징계는 아니더라도 탈당 권유 뭐 이런 것들이 최소한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비명계에서는 또 그러면은 내로남불 아니냐. 네. 이재명은 또 아니냐. 뭐 이게 이해해서 다 이재명 대표로서도 움직이기 되게 힘든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좀 그 다른 사건과 다른 것이 다른 사건은 외부하고 이렇게 연관돼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민주당 자체 진상조사만으로 어떻게 진상규명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이 사건은 당내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잖아요. 특히나 여러 의원들께 돈 봉투가 갔다는 것이고, 그다음 송영길 전 대표의 말씀에 따르더라도 이번 일은 내가 책임 있다. 그럼 이번 일이 뭔가 문제가 있는 일이라는 거고,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한 사정만은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돈 봉투가 왔다 갔다 했으면 간 측의 인사는 다 당내 인사일 거고, 그럼 당에서 진상조사를 통해서 진상규명의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밝힐 수 없다라고. 그럼 의원들이 다 거짓말 한다는 사전적인 판단인지 아니면 보호한다는 것인지 이런 국민적 시각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상조사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 거기에 드러나신 분이 뭐 이실직고 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숨기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것은 나중에 검찰 수사하고 대비해보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 부담은 하시는 것이 저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실직고하는 분이 뭐 많이 계실까요? 그러니까 당내 진실 뭐 진상조사 그리고 이를테면 진실 고백 운동 뭐 이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2012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 고승덕 의원이 그때 2008년 전당대회 때 돈 300만 원 받았다 얘기했잖아요. 그때 박희태 의원이 인출한 돈이 1억 9천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300만 원은 이제 고승덕한테 갔다 확인이 되고 1억 8,700만 원은 어디다 썼는지 확인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현금으로. 확인이 안 됐죠. 지금까지 확인이 안 됐어요. 뭐 어디다 썼겠죠. 상당수가 의원들한테 갔겠죠. 아무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뭐 이게 저쪽이 얘기 안 했을까 이쪽이 얘기 안 했나 이런 류의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법적으로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 내가 고백을 하면은 바로 의원직 상실령이 될 수도 있는데 누가 이거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체 진상조사도 어렵고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했는데 갑자기 검찰 소환 조사해가지고 막 뭐 증언이라도 튀어나온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실 못 믿죠. 의원도 어떻게 믿습니까? 돈이 받았다고 누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말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진상조사의 어떤 실효성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딜레마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 지금 말씀하신 데 포인트가 있다고 보는 게 이전에 2012년도에는 고승덕 받은 사람이 나 받았다라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꼼짝없는 거죠. 증거 확실합니다. 근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검찰이 밝히기 굉장히 어려워요. 돈의 중간 유통 경로는 어느 정도 나오는데 중간에 살짝 만약에 말만 바뀐다 그러면 어느 곳으로 돈이 갔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거기에 녹취록에 명단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나 안 받았어라고 하고 진실 공방이 있게 되면 검찰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점을 아마 송영길 전 대표는 알고 계신 거고요. 민주당에서 분명히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법률적 대응인 것이지 정치적 대응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돈 봉투 의혹을 어떻게 수습하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뭐 얘기가 나오다가 이게 대의원제 때문에 이런 사건이 생긴다. 대의원제 폐지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국민의힘에서는 이 제도가 없어진 제도인 건 맞는데 오늘 이 폐지하자 청원 게시판에 오늘까지 2만 5천 명 정도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대의원제가 과거에 좀 오래된 정치의 유산인 것도 맞는데 민주당의 좀 특수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의원제도가 뭐냐면은 이 보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앙 집권형 정당이었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리고 하나의 어떤 단일한 지도자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이 민주당 계열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지역 연합 아니면 뭐 어떤 뭐 개파 연합의 성격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이제 개파들이 각자
어느 정도 불리하지 않고 이 세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이제 대의원 제도가 있었던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그러니까 투표장에 가서 기표하던 시절에 직접 예. 기표장에 못 가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 당원들을 대신해 간다는 이런 취지가 있었던 그런 제도였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게 특정 지역에서 세가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호남에서 강했잖아요. 쉽게 얘기를 그렇죠. 하면은. 근데 예. 이 대의원 숫자를 이렇게 영남이나 이런 대구 경북이나 유지를 함으로써 당원이 적더라도 이들에 대해 이 지역에 대한 우대 뭐 이런 전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다만 이게 대의원 제도를 뭐 없애야 되면은 없애는 것도 뭐 시대에 따라서 맞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당신 뭐 100%로 하니까 또 국민의힘은 지금 모두 정광훈하고 뭐 가까워졌네 하면서 이게 난리가 나는 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만 지금 대의원의 한 표가 권리당원의 60표 정도로 이게 해당되는 거. 예전에 100표가 그 정도나 그 가치 차이가 나는 거고. 전에는 거의 100표 정도 되는 거를 줄여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맞느냐 이 방식이 대의원한테 좀 더 뭐 어떤 표의 어떤 대표성을 주더라도 그 비율은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또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이 대의원제를 폐지하냐 마냐를 가지고 좀 친명 비명 간의 목소리가 갈리기 때문에 좀 계파 간의 갈등의 도화선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동봉투 사건에 사실은 이 주범처럼 대의원제도를 얘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어떤 제도가 있든지 간에 돈을 살포한 사람이 잘못한 거죠. 그것은 잘못된 거고 대의원제도는 사실 시대적 사명을 다 했다고 저도 보여져요. 이것이 당무를 대의원들이 한다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을 대신해가 대의제도 비슷한 거죠. 대의제도식으로 당무를 갖다가 위임받아서 처리하는 건 괜찮은데 누굴 선출하는 데 있어서 특히 당대표는 전 당원이 선출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선출하는 데 있어서 대의원이 60표 이상의 권리당의 60배 이상의 어떤 표의 가치를 갖는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거기서 민주주의 왜곡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수명을 다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만 비명 대 친명 간의 이 제도에 따라서 유불리가 갈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당내 세력 편도 재편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없잖아 있다. 네. 자, 이 얘기 좀 해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평산마을에 평산 책방을 열었습니다. 오늘 현판식을 했고요.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여는 거죠. 네, 내일 오전 10시에 이제 문을 연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잊혀진 삶을 살겠다 말씀하셨고 저는 뭐 진짜 역대 대통령 중에 사실상 처음으로 좀 행복한 퇴임 대통령이 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을 다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 같고, 그래서 뭐 정치권이나 이제 언론에서 가장 주목하는 거는 저기가 이제 일종의 친문 진영의 구심점이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 안 만나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도 자기 만나고 간 다음에 뭐 이 말을 가지고 전하면서 자기 정치를 하니까. 근데 안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또 이게 참 애매할 거예요. 누가 찾아온다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 성정상 그러면은 저는 정치인 안 만납니다. 이렇게 하고 돌려보낼 수도 없는 거고 뭐 이런 딜레마들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차라리 낫다. 그 막 욕하던 사람들도 막 이런 뭐 약간 그 흐름의 분위기도 있거든요.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도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좀 소환이 될 가능성, 저희가 그리고 저 서점이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 특별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출소 후 처음으로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죠. 자,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듣고 오시겠습니다. 우리 사회에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들, 이런 문제들을 조금 폭넓은 시각에서 봤으면 좋겠다 해서 다음 달 중순에 국내 한 1년 정도 떠나 있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 나라들을 조금 돌아보고 왔으면 싶어서. 총선에서의 역할을 기대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그 부분은 좀 답변을 좀 유고 주시죠. 제가 지금으로서는 뭐 1년 뒤에 있을 정치 상황을 놓고 지금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김경수 전 지사는 오늘 그 책방 현판식에는 안 갔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이제 뵙고 와서 안 갔다고 하는데 다음 달 영국으로 출국하고 1년 정도라고 하니까 내년 총선 끝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뭐 총선에 출마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피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복권은 안 되신 상황이라서 다만 총선에서 역할이 중의적인 부분이 있어요. 저분이 드루킹 때문에
여론 조작 이런 것 때문에 갔다 오셨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역할을 의미하는 건 아니었을 테고 아마도 구심점이나 중간 매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취재 질문이었을 텐데 저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 당이 깨질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당이 이게 잘 추스려지지 않으면 당이 깨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같다고 보고 김경수 지사가 나가 있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 나가 있는 사이에 상당히 요동이 있을 거예요. 정계 개편 이런 문제도 불거질 것이고 여러 가지 다툼도 있을 거고 그것이 어느 정도 잦아들면 이제 들어와서 그중에 어떤 역할이든 할 것이다. 이건 역할이 본인이 하기 싫다고 안 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에서 분명히 본인한테 역할을 줄 것이고 본인이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 같은 선상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도 있다고 봅니다. 온라인 소통의 장을 마련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책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뭐 여론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저는 그래서 두 분의 행보가 같은 연장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뭐 지금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계 개편 얘기 계속 나오고 제3지대도 지금 여러 갈래로 좀 얘기가 조금 물밑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떻게 총선 앞두고 움직일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 두 분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기찬 전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리고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 80살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공개한 약 3분 분량의 영상에서 지금은 안주할 때가 아니라며 재선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출마 선언 영상에서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질문은 앞으로 몇 년간 더 많은 자유 권리를 가질지 아니면 더 적은 자유 권리를 가질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재호 주중대사가 시진핑 주석을 만나 연내 방안을 기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주중 한국대사관은 어제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 주석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신임장을 전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사는 또한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도 당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 주석은 정 대사의 부임을 환영한다며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고 대답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침공한 지 1년이 되던 지난 2월 러시아 본토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미국이 만류하면서 보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 공군 잭 테세이라 일병이 유출한 국가안보국 기밀 문건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건데요. 김원배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하겠습니다. 지난 2월 28일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 공항 상공에 미확인 물체가 나타나 한때 항공기 이착륙이 중단되며 비상이 걸렸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남동쪽으로 110km 떨어진 소도시 콜롬나에도 무인기가 추락했습니다. 당시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가 무인기를 이용해 남부 크라스노다르 등의 민간 기반 시설을 공격하려 했지만 이를 격퇴했다고 밝혔습니다. Под особым контролем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ФСБ должен находиться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ий участок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границы. Сейчас там развернута группировка, в которую входят подразделения пограничных органов.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침공 1년이 되던 2월 24일 러시아 본토를 대대적으로 공격할 계획을 세웠으나 미국의 요청으로 이를 보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출된 기밀 문건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의 키릴로 부다노프 국장은 지난 2월 13일에 2월 24일에 맞춰 대규모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동원해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은 TNT 폭약을 이용해 러시아의 흑해연안 항구도시 노보로시스크를 해상에서 타격하는 계획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2월 22일 미국 중앙정보국은 우크라이나 국방부 군사정보국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모스크바 공격을 미루는 데 동의했다는 내용의 새로운 기밀 문서를 배포했습니다. 기밀 문건에는 누가 이를 중재하고 우크라이나가 왜 미국의 요청에 동의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중재는 부분적으로만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문건은 우크라이나의 또 다른 정보기관인 국가보안국의 경우 같은 날짜에 모스크바를 공격하려던 계획을 연기하는 데 동의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 태평양 함대가 동해에서 적 잠수함 탐지 파괴 훈련을 실시했다고 현지 시간 25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태평양 함대는 전투 훈련 계획에 따라 디젤 잠수함 2척이 동해에서 모의적 잠수함을 탐지 파괴하기 위한 전술 대잠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 동원한 디젤 잠수함 2척은 길이 74m인 개량형 킬로급 잠수함으로 칼리브르 순항 미사일을 탑재했으며 순항거리는 최대 12,000km입니다. 수단 수도 하르툼에서 홍역과 콜레라 병원체 등 위험 물질로 인한 생물학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니마 사이드 아비드 세계보건기구 WHO 수단 주재 대표는 스위스 제네바 기재단과의 화상통화에서 정부군과 신속지원군 가운데 한 측이 홍역, 콜레라 병원체 등 위험 물질을 보유한 국립공중보건연구소를 장악했다면서 생물학적 재해 위험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군벌 간 무력 충돌로 고립됐다가 탈출한 우리 국민 28명이 무사히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서울공항에 도착해 현지 탈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생생히 증언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났다는 느낌입니다. 정말로 총 쏘고 대포 쏘고 우리 집 주변에서 정말 전쟁이 일어났어요. 말로만 듣던 전쟁. 폭격도 받았고. 그 중간에 군인들이 시비 거는 게 제일 걱정이 됐죠. 중간중간에 폭탄 소리도 많이 들렸고요. 저희 인터넷이, 그러니까 통신이 제대로 잘 안 되는 게 가장 어려운 점 중에 하나였고요. 수단 군인들이 이제 어떤 사유로 이 길을 지나가냐 이런 것들 이제 물어봤을 때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내려가지고 소지품 검사도 당하고. 당시 이제 총격이 너무 심해지고 교전 상황이 심해지면서 아무도 밖에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계속 있었고요. 방탄 차량을 이용해서 이제 교민들 결집이 되어 있는 곳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차례차례 모일 수 있었습니다. 미얀마를 방문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군사정권 수장을 만나 폭력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반 전 총장은 군정 수장인 민 아웅 훌라잉 최고사령관과 미얀마 수도 네피도에서 만났습니다. 국제 원로그룹 디엘더스는 이번 방문에 대해 반 전 총장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과의 5개 항 합의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이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반 전 총장은 또한 군정 지도자와 테인세인 전 대통령 등을 만나 민주진영 임시정부인 국민통합정부를 포함해 모든 당사자가 문제 해결을 위한 해법을 찾는 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강원도 동해부근 해역에서 올해 들어 가장 강한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진동은 약해서 피해는 없었지만 인근에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이 무려 7차례나 발생해서 지진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혜용 기자입니다. 강원도 동해부근 해역에서 규모 2.0이 넘는 지진은 모두 7차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규모 3.0 이상의 지진은 모두 2차례, 오후에 일어난 규모 3.5의 지진은 올해 들어 가장 강했습니다. 해역 지진인데다 발생 깊이가 33km로 깊었습니다. 이 때문에 지진으로 인한 진도는 최대 1로 크지 않았고 피해도 없었습니다. 규모 3.5로 올해 가장 강한 지진이었지만 진원이 깊어서 동해안에 감지된 진도는 1로 무척 약해서 피해는 없었습니다. 동해에는 일본과 분리되면서 깊은 단층이 형성됐습니다. 지난 2019년에도 4월 19일 최대 규모 4.3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주나 포항처럼 규모 5.0 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연간 일어나는 에너지가 통계적으로 규모 5에 해당하는 게 하나 일어나는 정도거든요. 근데 그 중에
이를테면은 어느 규모의 지진이 한 번에 해소될 것이냐, 지진 에너지가 이것은 좀 더 조사가 필요한데요. 특히 진원이 깊어 내륙에 피해를 줄 확률은 더 낮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다만 해역 지진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만큼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한 버스 기사가 의식을 잃은 70대 승객을 심폐소생술로 구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다행히도 버스 기사의 신속한 응급처치로 승객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퇴원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충북 진천과 청주 구간을 오가는 시내 버스 안. 버스에 올라탄 70대 남성 승객이 자리에 앉습니다. 잠시 뒤 몸이 안 좋은 듯 고개를 젖힌 채 눈을 감습니다. 이 모습을 거울을 통해 확인한 뒤 이상하게 생각한 버스 기사가 버스를 정차한 뒤 승객의 상태를 확인하러 다가갑니다. 상태를 확인하던 버스 기사는 승객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깨닫고 응급조치를 벌입니다. 처음에는 승객이 의자에 앉아있는 상태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부족하다 느꼈는지 다시 한번 버스 바닥에 눕힌 채 심폐소생술을 시행합니다. 그 사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가 도착해 승객을 들것에 옮긴 뒤 버스 밖으로 나갑니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람은 버스기사 나홍식 씨. 나 씨는 승객의 상태가 위급하다고 생각돼 본능적으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냥 얼떨결에 어르신이 호흡이 없으시니까 119에서 또 조치를 빨리 취해야 된다고 하니까 어쨌든 어르신은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하기는 했는데 잘 어설프게 해갖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70대 승객은 무사히 치료받고 퇴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퇴임 후에 경남 양산에 내려가 살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시골 마을에 작은 책방을 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책방이 지역의 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종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가 하얀 천을 걷어냅니다. 시골 마을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140여 제곱미터의 소박한 서점 평산 책방.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사는 마을 이름을 땄습니다. 평산 책방 화이팅! 평산 책방은 문 전 대통령 사저의 경호구역 안에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8억 5천만 원을 주고 이웃 주민의 집을 사서 서점으로 꾸몄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마을 주민은 물론 방문객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문 전 대통령은 감사 인사에서 책방을 열게 돼 무척 기쁘고 독서 문화가 확산하는 거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평산 책방이 평산 마을과 지산리의 명소가 되고 또 브랜드가 돼서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자랑거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책방에는 문 전 대통령의 추천책, 사회과 수필 등 10개 분야의 3천여 권이 마련됐습니다. 책방 운영은 재단 법인과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맡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책방이 마을의 사랑방이 되길 희망합니다. 시골에서 이런 책방이나 도서관이 들었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책방을 해서 우리 마을 사람들 또 같이 만나서 차도 묻고 뭐 같이 일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책방지기를 맡아 책을 주제로 토론하는 등 소통 행보를 늘려갈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경복궁의 정문 광화문 앞 월대가 100년 만에 원형 복원됩니다. 일제가 훼손한 왕이 다니던 계단 등이 제 모습을 찾아 올해 10월 시민들에게 개방됩니다. 이교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선 후기 광화문 앞에 축조했던 월대의 장대한 규모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1866년 고종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광화문 앞에 만든 것으로 길이 48.7m, 폭 29.7m에 달합니다. 광화문 정문에서 7m가량 이어진 왕이 다니던 길 어도지의 옛 모습, 동편과 서편의 계단지 유적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월대는 왕의 행차는 물론 외국 사신 영접 등 중요 행사가 있을 때 사용했던 곳입니다. 월대는 궁궐의 안이나 정문 앞에 넓게 설치한 대로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한 건축물인데 광화문 월대는 구조적으로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궁궐 정문 앞에 난간석을 울타리처럼 두르고
기단을 쌓은 경우는 광화문 월대가 유일합니다. 지난해 9월 이후 발굴을 통해 어도 계단지가 경사로로 바뀌고 일제가 전차 서류를 깔면서 훼손되는 등 4단계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는 왕이 다니던 어도 계단지 등을 훼손한 일제 강점기의 전차 선로 흔적이 선명합니다. 그러한 그 변화를 겪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도로 밑에서는 조선 후기 고종 때 중건했던 광화문 월대의 거의 원래의 모습을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발굴 성과가 이번에 확인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도 계단지의 좌우에 놓였던 소맷돌을 받쳤던 지대석 등을 확인해 광화문 월대 원형 복원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우리 청에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했던 광화문 복원 사업이 월대 복원의 완료로 마무리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문화재청은 전통 재료와 기법을 적용해 월대를 1890년대 이전 모습으로 복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0월 전면 개방에 맞춰 궁중문화축정 등과 연계해 대대적인 복원 기념 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한미연합 쌍용훈련의 주요 장면을 11분 분량의 미니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군 소셜 네트워크에 공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서 함께하다라는 주제로 제작돼 훈련에 참여한 한미 장병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담아냈습니다. 특히 상륙 목표 지점의 위협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선견부대 작전과 대규모 화력 지원, 공중해상 돌격으로 목표를 확보하는 결정적 행동에 참가한 한미 전력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정부가 신규 간호사의 1년간 임상훈련을 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 국회 처리를 이틀 앞두고 간호업계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인데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발표한 간호인력 종합지원대책의 핵심은 간호사를 더 뽑고 덜 그만두게 해서 간호사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겁니다. 당분간 간호대 정원을 늘리고 학사 편입 기간을 1년 줄여 신규 간호사를 충원하고 이들이 병원에 배치되면 1년간 임상 훈련을 통해 현장 적응을 돕기로 했습니다. 신규 간호사의 17.9%가 1년 안에 조기 퇴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간호사가 입사한 후에 1년간 교육 훈련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전담 간호사 배치를 제도화하고 이를 통해 상급 종합병원 간호사 1명당 환자 수를 16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병원들이 간호사를 더 많이 배치하면 각종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3교대 등 불규칙한 근무를 다양한 시간대를 선택해 규칙적인 근무가 가능하도록 교대제 개선 시범 사업도 확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논란이 됐던 진료 보조, PA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당초 다음 달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맞춰 현 정부 첫 간호인력 대책을 마련했는데 간호법 처리를 앞두고 발표를 앞당겼습니다. 간호법안에 대한 일련의 갈등이 악화되고 있고 진정성 있는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고 보아 대한간호협회와 보건의료노조는 발표를 서두르면서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재원 마련 계획 등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다고 비판했습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연가 투쟁에 나서는 등 13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간호법 제정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4월 27일 국회 통과 시 총파업을 통한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투쟁과 간호법 제정안에 부정적인 의견을 거듭 밝힌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등과 대화하며 중재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테나 루나 발행사의 공동 창업자 신현성 씨가 실현 불가능한 사업 구조를 숨겨 폭락 사태를 일으키고 수천억 원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씨 측이 검찰 공소 사실을 정면 반박한 가운데 유무죄를 가를 핵심은 루나 가상자산의 증권성 입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권도영 대표와 함께 가상화폐 테라루나 발행사 테라폼레스를 창업했던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 지난해 1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구속을 면했지만
법정에 서는 것까지 피하진 못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와 공범 7명이 루나 가상자산 가격을 띄워 4,600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거두고 투자자들에겐 3,70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특히 루나가 테라를 떠받치게 해 테라 가격을 고정시키고 화폐처럼 쓸 수 있게 하는 건 애초 실현 불가능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 전 대표 등은 사업 구조가 허구라는 걸 알고도 성공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속여 대규모 피해를 낳았다는 겁니다. 결국 테라코인 가격 고정이 깨진 지 불과 며칠 만에 루나코인 가격 폭락으로 시가총액 약 50조 원이 증발하였고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검찰은 또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 없으면서 마치 있는 것처럼 홍보해 펀드 회사들에서 1,200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도 신 전 대표에게 적용했습니다. 그러나 신 전 대표 측은 곧장 입장을 내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발생하기 2년 전 퇴사에 관련이 없는 데다 설계 결함을 알고도 루나 발행을 강행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과 신 전 대표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가운데 핵심은 루나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검찰은 사업 성과가 가치에 반영되는 만큼 루나를 증권으로 간주해야 되는 논리로 신 전 대표 일당의 주된 혐의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은 일반 사기죄와 달리 고의성이 있었다는 걸 입증하지 않고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가상자산의 자본시장법을 적용한 판례가 없고 앞서 법원도 신 전 대표의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2차례나 기각해 앞으로 재판에서 루나의 증권성뿐만 아니라 테라루나 폭락 사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구름이 잔뜩 끼고 비도 내리면서 오늘은 종일 날이 쌀쌀했습니다. 내일도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비가 조금 오겠고 서울 아침 기온이 9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조금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5도로 오늘보다 높아지지만 그래도 예년 기온을 밑돌면서 비교적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중서부와 남부 내륙에 약하게 비가 조금 오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강원 높은 산간에는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후 점차 날이 개겠지만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강풍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9도, 대전 8도, 광주 8도, 부산 10도로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보다 3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15도, 대전 16도, 광주 17도, 부산 21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낮부터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면서 다시 날이 따뜻해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화요일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